자, 잘 쉬셨죠? 예, 중앙지적위원회하고 지방지적위원회, 그 다음에 적고심사까지 보도록 하죠. 지적과의 마지막 부분인데, 지적위원회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위원회라고 불리는 게 원칙은 세 개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에도 위원회가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시도에도 위원회가 있고, 지적소관청에도 위원회가 나가 속해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위원회가 이제 하나씩 볼게요. 국토교통부에는 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시도에 있는 것은 지방지적위원회란 말이 따라 붙습니다. 그 다음에 소관청은 지적위원회가 아니라 축척 변경할 당시에 만들어지는 위원회가 축척 변경위원회가 이 세 개가 있는 것이 차이점인데, 이 두 가지 위원회의 경우는 요거는 상설기구고, 요 위원회는 요건 임시위원회입니다. 그럼 늘 있는 것은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는 늘 설치가 되어 있는 반면에, 이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이라는 토지 등이 있을 때만 임시로 만들어진 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인데, 요 세 가지 하나씩 잡아 놓으시기 바라고. 여기는 지금 요건 나와 있지 않지요? 두 개만 나와 있는데 같이 엮어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뭐가 있고? 중앙지적위원회, 그 다음에 시도에는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세 개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배우는 두 개 배우는 겁니다. 두 개 배우는데, 이건 나중에 아마 책까지 나갈 때 그때 따로 배울 겁니다. 이건 지금은 간단히 이렇게 세 개 있다고만 가정만 하시고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중앙지적위원회 구성만 나와 있고, 지방은 시도 설치한 장소만 나와 있지 구성이 안 나와 있죠. 구성이 똑같아서 그래요. 법조문상에도 중앙만 나와 있고, 지방은 이제 국토교통부를 시도로 바꾸면 되고, 국장을 시도지사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설치한 장소 중앙지적위원회의 경우는 여러분 교재에 설치한 것이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당연위원장, 당연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내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위원장이고, 그 밑에 과장이 부위원장으로 당연위원장, 당연부위원장이 됩니다. 위원은 이제 5명 이상 10명 이내 위원을 구성을 하되, 위원장, 부위원을 포함시켜요. 그 다음 밑에 임기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2년입니다. 왜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시킬까? 제외시키는 이유는 국장 자리에 앉아있는 한 계속 위원장이고, 과장이면 계속 부위원장이니까 임기가 없는 겁니다. 뭔 말인지 가셨죠? 국장, 과장은 위원장, 부위원장이니까 그 두 명을 뺀 나머지 위원의 임기는 2년이에요. 담당 업무가 5개가 나와 있고, 반대로 지방지적위원회 하나가 있습니다. 또 흥정을 해야죠. 5개를 외우실래요? 하나를 외우실래요? 네? 하나를 외워야죠. 거기 올해 시험 답이에요. 다음 중 중앙지적위원회 권한이 아닌 것은 돼서 답이 된 것이 적부심사가 답이 됩니다. 거기 적부심사 하나 있잖아요. 지방지적위원회. 거기 답이에요. 왜? 보기가 4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는 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 빼놓고 거기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중앙지적위원회의 경우는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하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지적 측량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세 번째가 지방지적위원회 적고심사에 대한 재심사하는 것이 중앙의 기능인데, 적고심사라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설명드리겠지만, 적고심사는 측량에 대한 재판입니다. 개인 간의 다툼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소송을 제기하죠. 어디다가 제기해요? 소송은 법원을 제기하시겠네. 근데 측량에 대한 재판을 다루는 것은 법원이 아니라 지적위원회예요. 그 지적위원회가 하는 것이 바로 적부심사입니다. 이 측량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측량을 통해서 결정 내리는 것이 바로 적부심사인데, 일반적인 재판 같은 경우 우리나라 3심제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올라가는데, 측량에 대한 재판은 2심제예요. 적부심사하고 재심사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지방지적위원회가 96년도에 신설이 됩니다. 그럼 96년까지는 적고심사를 중앙에서 했어요. 1심제로 가고 있다가 너무 가혹하다요. 일반적인 재판은 3심까지 가는데 측량 재판은 1심밖에 안 하니까 너무 가혹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3심은 못 가더라도 2심까지 가자 그래서 만든 것이 지방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적고심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 하는 것이 바로 재심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 줄여서 지적기술자 어떻게 뽑을 것인가, 양성방안. 뽑았으면 잘못하면 벌도 줘야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이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라는 것이 중앙지적위원회인 반면에 지방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적측량, 적고심사. 5개 외우실래요? 하나 외우실래요? 적고심사가 낫겠죠? 올해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중앙지적위원회 심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답이 된 것이 지적, 측량, 적고심사가 답이 되어서 올해 기출을 했습니다. 올해 나올 것 짐작은 했어요. 왜? 올해, 아니요. 올해 개정안이거든. 올해 개정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반영을 해버린 겁니다. 개정이 딱 된 부분이 있으면 개정된 것들은 그 출제위원들이 다 손에 들고 들어가요. 들고 들어가서 그거로 문제를 내요. 왜? 옛날 법조문 갖고 들어갔다간 문제가 잘못 나올 수 있으니까 현재 개정된 거 다 반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보시다가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가 중간에 개정되는 사항이 있을 거예요. 아마 혹시. 그거 위주로 나중에 강의를 해드려요. 요거 보시라고.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개정 많이 되면 좋을까? 조금 되면 좋을까? 많이 되는 만큼 다 나오니까 어디 나올지 감을 잡잖아요. 개정되길 바라시길 바랍니다. 네. 공부하는 헷갈리는데요. 아니, 공부해 놓은 거는 바뀐 거 안 잊어먹어요. 내가 가는 길이 이렇게 가다가 새 길 뚫렸다고 가는 길을 모르고 새 길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길 뚫렸다고 해서 알고 있는 내용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위원장 회의란 말이 나오는데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게 되고 위원장이 당연히 의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의와 이제 의결이란 말이 나오는데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제적용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찬성은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찬성을 의결하는 것이 과정이에요. 과반수란 말이 나오는데 이제 공부할 때 지금 인원이 몇 명 이상인가요? 총 5명 이상 10명이야죠. 그럼 10명의 과반수가 몇 명일까? 10명의 과반수는 6명이에요. 과란 얘기는 과반이라는 과가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이 지난 수니까 이 10명의 반수란 말하고 과반수란 말 다른 표현이에요. 10명의 반수는 5명이 되겠지만 과반수는 반이 지나간 수니까 6명이 출석해야지만 개의라는 것이고 6명 중에서 또 과반수의 찬성이더라. 그 6명의 과반수는 또 4명이 되겠죠. 4명의 찬성으로서 의결을 보게 됩니다. 그게 회의와 의결 보는 방법이고 네, 3번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4번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 장소와 일시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외우지 마세요. 나중에 책 보면 다 나중에 알게 될 부분이고요. 근데 밑에 5절에 지적, 측량, 적보심사란 말이 나오는데 크게 놓고 볼 것이 지방지적위원회 다루는 것이 적보심사고 그 다음에 이 심사에 불복하는 경우는 적부 재심사하는 곳이 바로 어디다? 중앙지적위원회입니다. 요걸 이제 측량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게 되어 있는데 적보심사가 뭔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고서 말로 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토지 소유자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를 경계로 해서 이쪽 땅은 여러분이 소유자. 여기 여러분이 소유자입니다. 반응이 바로 나와야 돼요. 나도 말 안 할래 기분 나빠서. 자, 반응이 바로 나오시는데 여기를 경계로 살고 알고 살았어요. 근데 이쪽 분들 집을 지시려고 측량을 했더니 경계가 여긴 줄 알았더니만은 경계가 여기라고 말뚝을 딱 박아버립니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왜 나빠요? 내 땅 넘어왔으니까 증거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심증만 있지. 그럼 이게 경계 말뚝 박아놓은 경우에 여기 경계가 아니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분 나빠도 이건 따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럼 여러분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죠? 신나게 설명 지금 뭐가라 하면 어떻게 해 지금. 경계를 여긴 줄 알고 그동안 살았는데 여러분이 집을 주려고 측량을 했더니 경계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은 경계가 여기라고 잘못된 거라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증거가 없으니까. 여러분 넘어갔어요? 넘어갔다면 땅 뺏기리 넘겨주려고? 안 넘어갔잖아요 지금. 그럼 안 넘어갔 내설 증거 있어요? 있다 없다?
여기 있잖아. 지금 측량했으니까. 그럼 안 넘어가도 내설 증거가 있지만 여기 넘어가도 내설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측량 잘한 것 같다, 잘못한 것 같다? 잘못한 것 같죠? 측량 다시 의뢰해라, 여러분이. 의뢰했더니 결과가 여기가 나오면 좋은데 여기가 나오면 아무 문제 안 생기는데 여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의뢰한 측량은 경계가 여기가 나와버렸어요. 웃으시는데 비일비재해요. 여러분이 측량한 결과는 어디고? 여기고. 여러분은 여기죠?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주장이 맞으면 이게 적법한 게 되는 순간 얘는 부적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장이 맞으면 얘가 적법, 얘가 부적법이 되는 겁니다. 이 적부를 가려서 적부심사라는 거예요. 오케이? 뭔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측량에서 내 땅이 여기네 저기네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측량을 잘했는가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걸 다루는 게 바로 적부심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정은 적부심사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나 요거 본 다음에 책 잡아드릴게요. 이해관계인,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을 실시한 수행자, 이 세 명 중 누구라도 먼저 측량부터 실시를 하는 거예요. 측량부터 먼저 하게 되면 측량 성과하고 측량 경위서가 나오겠죠. 이 성과도와 경위서를 청구서를 함께 시, 도, 지, 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법조문상의 규정이에요. 그럼 청구서를 어디다 내느냐? 시도지사에게 청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하게 되면 제출받은 이 시도지사는 약식으로 설명드릴게요. 책에 자세히 없으니까. 일정한 사항을 조사한 다음에 회부시켜버려요. 결정하라고. 여기서 심의결을 통해서 이게 잘한 건지 요게 잘한 건지 결정 내려줘야 되니까 30일 안에 사안을 회부시킵니다. 넘겨주게 되면 넘겨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심의하고 의결을 내리는 것이 요게 과정이에요. 며칠 내에 결정해라. 60일에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부득이할 때에는 한 번만 연장할 수가 있어요. 한 번만 연장을 하되 연장은 30일을 넘지 못합니다. 딱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해요. 그럼 요 기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연장이 안 되겠네요. 그럼 위원장이랑 참석인 전원의 서명날에는 의결서가 작성이 될 것이고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게 되어 있고 시도지사는 이 결과를 토지 소유자와 이관계인들에게 각각 7일 이내 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 통지가 들어오게 되면 통지받은 이 소유자와 이관계인 등 얘네들이 이 결과에 불복하더라요. 기분 나쁘더라 이것도. 요번엔 여기인 줄 알았더니만은 여러분이 청구했죠? 경기 여기로 나온 게 아니라 여기로 확정돼 버렸어요. 이제 누가 기분 나빠요? 여러분이 기분 나쁘죠? 이제 한 번 더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때 요청하는 게 바로 뭐다? 재심사. 다시 해달라고. 그럼 이제 이 중에 누구라도 다시 90일 안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로 적부심사에 대해서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과정이에요. 지금 적부심사라는 말 나오니까 여기 누가 나왔고? 시도지사. 여기는 지방 나왔죠? 그럼 재심사란 말 나오게 되면 바뀌어야겠네. 여기 누가 바뀌고? 재심사란 말 나오게 되면 재심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국토부 중앙이니까 시도지사가 아니라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 여긴 지방이 아니라 중앙. 절차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를 내는 것은 다른 걸 내는 게 아니라 날짜를 걸어요. 뭘 건다고요? 날짜가 많이 나왔죠? 이걸 다 외우셔야 돼. 외우시는데 어떻게 외우시느냐? 아, 되게 쉬워요. 이거 외우게 해드리지. 자, 회부가 며칠이에요? 30일로 회부죠? 그 다음에 심의결은 60일, 연장은 30일, 재심사 기간은 90일, 통제 기간은 7일.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도세요. 도시는데 빨리 가기 위해서 36397 외우세요. 나중에는 뭐라고요? 36397 시계 방향으로 시작. 36397. 네, 딱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처음 3은 회부. 그 다음에
60일은 심의의결, 그 다음 30일은 연장, 재심사 청구 기간은 90일, 통지는 7일 다 외웠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여기는 내용을 파악하고 날짜를 외우시면은 날짜 죽어도 못 외워요. 내가 날짜부터 먼저 외우면 오히려 내용이 들어와. 여기는 날짜부터 먼저 외우는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강의를 이론을 이렇게 쭉 설명드리고서 날짜 외우세요. 날짜 죽어도 못 외우더라요. 근데 거꾸로 날짜부터 외우십시오 그러니까 날짜 외운 내용대로 글자를 채워놓으면 돼, 하나씩. 그걸 외워지니까. 하나 알고 넘어갈 것은 적고심사하는 것은 어디고? 시도에 있는 지방지적위원회. 재심사는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지적위원회. 절차는 똑같으니까 말만 바뀌면 상관없는 거니까 외울 때는 회보 30일이죠. 저는 알아요. 자꾸 떠들어야 돼. 심의의결 60일, 연장 30일, 재심사 90일, 통지는 7일 내서 3, 6, 3, 9, 7을 외우시면 돼요. 21회 기출문제에서 90일 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띵 틀린 말. 과거 기출문제에서 60일 내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띵 틀린 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 날짜를 걸어요. 날짜는 어떻게 외우셔라? 나 자꾸 떠들어야 돼. 오늘 숙제 집에 가서 가족들 모아놓고 369 게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369, 369 한번 해보시고 한번 응용해서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36, 397 이렇게 외우고 넘어가시면 그 날짜 내용대로 말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처음은 3은 회부, 그 다음 6은 심의의결, 그 다음 3은 연장, 재심사 청구 기간은 90일, 마지막 통지 기간은 7일 내서 여기는 날짜 걸고 들어오니까 날짜만 잘 기억하시면 한 문제 맞춰요. 내는 부분.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책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적고심사의 경우는 3명이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이양개인 또는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고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올해 개정안입니다. 작년까지는 이렇게 어떻게 나왔었느냐. 얘네들은 시도지사에게 적고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법조문상이. 근데 올해 1월달부터 시도지사를 청구한다가 아니라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에 청구한다. 이게 올해 개정안이에요. 이걸 떡 낼 줄 알았더니만 아까 설명드렸던 거 이걸 낸 게 아니라 중앙지적위원회 권한이 개정안이다 보니까 아닌 거 물어봐가지고 한 문제 출제한 거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낸 지 꽤 됐어요. 요거 꽤 됐기 때문에 아마 달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하실 부분이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밑에 지적 2번이 적보심사 청구를 하려는 자는 심사 청구서에 다음에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줄여서 누구에게? 괄호 안에 줄여서 시도지사라 한다. 묶어서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나와 있고요. 가져가는 서류는 발급받은 지적측량 성과하고 다음 페이지에 수행자들은 자기가 청구한 경우 실시한 성과만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시도지사는 이번 요 3번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회부예요. 그럼 시도지사가 다음 사항을 조사한 다음에 며칠 내 회부해라? 30일 내 지방지적위원회 사안 회부하는 겁니다. 그럼 청구서는 어디로 들어왔어 지금? 여기로 들어왔죠? 그럼 받은 시도지사가 며칠 내 회부해라? 30일로 넘겨주라는 얘기입니다. 넘겨받을 때 그 밑에 있는 거 1번, 2번, 3번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심의결인데 적고심사 청구서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심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 심의결하시고 60일 내 심의결하시게 돼 있고 부득이한 경우는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요. 며칠 범위 내에서? 30일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송부는 지방지적위원회는 적고심사를 의결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이 난 지적측량 적고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해라. 요거네. 의결서를 시도지사에 송부해라. 송부받은 시도지사 며칠 내 통지해 주면 돼요? 7일 내 통지해 주면 되죠. 그래서 통지가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고심사 청구인 및 이양기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해야 한다. 통지할 당시에는
불만 있는 경우에 청구인과 이항개인 다시 재심사할 수 있으면 알려줘야 한다요. 그럼 재심사는 맨 밑에 보니까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받은 후 해당 지적 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항개인이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청구 안 했다는 얘기는 불만이 있다 없다? 없다죠? 네, 끝났으니까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고칠 건 고쳐야 되니까. 불만 있는 경우 재심사가 들어가면 누가 처리할까 이제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의결서를 받은 자 며칠 내 재심사 청구해라. 90일 내 재심사 청구한다. 찾으셨어요? 절차 똑같아요. 회번은 이제 국장이 누구로 바뀔까? 재심사가 됐으니까. 적부심사니까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알면 돼. 적부심사니까 여기 누가 나왔고 시도지사와 지방이 나왔고 재심사할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말바꿔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국장은 며칠로 회부해라. 30일 내 중앙지적위원회 회부한다요.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심의의결은 며칠 내 또 심의의결 하셔라. 60일 내 심의의결 해야 한다. 며칠 연장할 수 있다. 30일 연장할 수 있고 송부는 똑같은 거 생략하고요. 내려와서 통지는 며칠 이내 통지해줘라. 7일 이내 통지해줘라. 똑같지 않나요? 똑같으니까 여기는 뭘 외우시느냐? 날짜부터 외우시는 거예요. 나중에 공부할 때는 우리끼리 날짜 어떻게 외우자고요? 36397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앞으로 한 10번 들으니 그때 한번 아시면 돼. 한 번 듣고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죽어도 안 외우시니까 다음 주에 날짜 어떻게 돼 그러면 369가 나올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자꾸 떠들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적법의 내용이고 오른쪽에 지적, 측량, 적부심사 효력 나와 있죠. 효력은 크게 문제될 게 없고 밑에 칸에 효력이라고 나온 칸에다가 잘 보이게 써두세요. 직권 써두세요. 직권. 뭐라고요? 직권. 직권이라는 얘기는 이제 적부심사 또는 재심사 다 끝났을 경우에 그 의결서 사본이 지적소관청에 옵니다. 그럼 경계가 잘못된 게 바뀔 수도 있고 면적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 경계 면적이 바뀌게 되면 그 결과를 고칠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을 고칩니다. 어떻게 고친다고요? 직권을 고치는데 근데 과거에 시험 나올 당시 뭘 했느냐? 기출문제에서 적부심사 의결서에 의해서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 이항개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게 시험 지문이에요.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 직권이니까 아니에요. 이유는 알아야지. 자, 이쪽에서 통지를 할 경우에 이 통지는 아까 분명히 제가 읽어드릴 때 소유자와 이항개인에게 통지를 다 해준다 그랬어요. 통지를 각각 다 들어갑니다. 그럼 통지받은 소유자가 있고 상대편 소유자, 이항개인이 있겠네. 그럼 이항개인이 불만 있으면 뭐 할까? 재심사 할 거 아니에요. 이해 갔어요? 옛날에 2002년 전까지는 이항개인 통지를 안 해줬어요. 청구인만 통지해줬어요. 그럼 여러분이 청구했죠? 아까 이쪽 토지 소유자는 통지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 있으면 며칠 내에 재심사해야 돼요. 90일에 재심사할 수 있는데 이쪽 소유자 통지를 안 받으니까 모르고 90일 휙 넘겨버리면은 아 이게 뭐야 끝났네. 그럼 다시 가서 적분이 또 요청할 수 있을까? 안 돼요. 일사부재리 원칙. 한 번 다루고 두 번 안 다루니까 모르고 넘어가서 피해볼자가 발생해서 법을 개정하면서 둘 다 알려주도록 법을 개정시켜버린 거예요. 둘 다 통지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항개인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죠. 그럼 불만이 있으면 재심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불만이 없다는 얘기는 재심사 청구하지 않았으니까 굳이 또 이제 승낙받아올 필요는 없다 해서 거기 기출문제를 끌고 들어온 적이 있으니까 나중에 다 설명드릴 내용이에요. 지금은 그냥 적부심사라는 것은 설명은 다 드렸는데 큰 굵직하게 적부심사 측량을 실시한 이후에 다툼이 있더라. 그럼 취급받고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라? 적부심사 요청하라는 얘기입니다. 적부심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누가 나와야 돼? 시도지사하고 지방이 나오는 것이고 재심사할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이 나오는데 날짜만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날짜는 어떻게 외우더라? 3, 6, 3, 9, 7 외우고 들어가시면 이게 오히려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나중에 시험 보다가 이제 훈련을 시켜요. 적부심사 문제 딱 나오게 되면 아예 써놓으라 그래요. 문제에다가
36397 써놓고 하나 적용시키라고 이렇게. 그럼 답이 똑 떨어지게 되겠어요. 거짓말 같죠? 아, 진짜라니까. 나도 이거 장사한 지 꽤 됐으니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지적 고백하는 내용이고, 좀 많이 빠져있지만 입문서다 보니까 처음에 용어 위주로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법 들어갈게요. 등기법이 좀 어려운데, 등기법은 강의는 하고 있지만 솔직히 따라오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맨 처음에는 그냥 개념 위주로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등기란 것이 뭔지부터 책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교재 154페이지에서 등기의 보니까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공적장부인 등기부에 부동산의 물리적인 현황 또는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록 자체를 말한다 나오는데, 등기란 것이 무엇이냐? 등기란 것은 정의가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등기법이 정한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관이라고 불리는 공무원들이 두 가지예요. 물리적인 현황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및 기타 권리에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등기입니다. 등기란 것은 등기부란 장부에 줄여서 기록하는 걸 등기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등기부에 기록하는 게 등기다. 그럼 등기를 왜 하느냐인데, 등기하는 목적이 크게 여러 번 교재 보니까 효력은 잠깐 놔두시고 밑에 기능이 효력 발생 요건, 처분 요건, 대항 요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등기를 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더라요. 첫 번째가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목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처분 요건이 있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대항 요건이라는 말이 따라 붙습니다. 이게 이제 등기의 크게 세 가지 기능인데, 이게 주된 기능, 종된 기능, 예외 기능이에요. 자, 따져보자고. 자, 매매 계약이랑 이제 쉽게 설명드릴게요. 아직 안 배웠을 테니까. 그 다음에 상속받은 경우랑 따져보자고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주인 바뀌는 시점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주인 바뀔까, 잔금 지불하면 주인 바뀔까? 그냥 우리끼리인데 뭐. 하나, 둘, 셋. 예, 등기하면 주인 바뀝니다. 그럼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뜻도 아니고 잔금 지불한 뜻도 아니에요. 등기를 해야 주인 바뀌는 거야. 그럼 매매 계약은 언제 주인 바뀐다고요? 등기를 해야 주인 바뀌는 것이 순서란 얘기입니다. 그럼 등기 안 하게 되면 아무리 대금을 완납했다 할지라도 주인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동산과 부동산 나눠서, 동산이란 것은 인도해 주면 돼요. 뭐라고요? 인도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주인이 바뀌는 반면에, 왜? 동산은 점유하고 있는 자가 주인이니까. 점유만 넘겨주면 끝나는 것이고, 부동산의 경우는 점유가 문제가 아니라 등기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등기된 자가 주인이다 보니까 등기하면 주인이 바뀐다요. 그럼 상속받은 경우는 등기해야 주인 바뀔까? 상속받은 경우는 주인 바뀌는 시점을 등기해야지, 안 와도 주인은 바뀝니다. 얘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여기 차이점인데, 그럼 상속이란 말 나오게 되면 두 명이 나옵니다. 항상 따라 붙는 말이 상속인하고 또 한 명이 피상속인. 오케이? 그럼 누가 죽은 사람일까?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예? 피상속인. 피상속인 죽은 사람이에요? 상속인은 죽은 사람이에요? 누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을 땐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피 흘리고 죽어요. 그럼 죽겠죠? 누가 죽은 사람? 피상속인이 죽은 사람이고 상속인이 산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있고 제가 있다, 아버지 돌아가셨죠? 제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돌아가시면 내가 취득하는 거지 등기가 취득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 사망 시 취득합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상속받은 거는 등기 안 해도 내가 소유자예요. 그럼 등기부상은 누가 나와 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실제 주인은 안 맞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그 매매 계약을 등기하는 요건이 뭘까?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효력을 발생시키려고 등기하는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반대로 상속 같은 법률 규정 같은 경우는 등기 안 해도 주인은 바뀌어요. 그럼 언제 등기하느냐?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다가 요거를 내가 팔아먹을 때, 이때 내가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요건 팔아먹을, 다른 말로 처분할 때 등기가 돼 있어야 팔아먹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더라. 취득할 때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언제는?
팔아먹을래. 처분을 해 등기를 하고 팔아야 돼요. 그러면 서로 얘랑 등기하는 목적이 다르죠? 매매는 왜 등기하는 것이고, 내가 취득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려고 등기하는 것이고, 상속받은 것들은 등기하는 이유가 취득하려고 팔아먹으려고 얘는 처분하려고 등기하는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두 개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배울 때는 이 법률행, 매매계약은 뭐라고 배우느냐? 법률 행위라고 배워요. 얘는 반대로 법률 규정이라고 배웁니다. 얘가 민법 제 186조고 얘가 187조예요. 혹시 이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법률 행위가 뭔가요? 그건 법률 행위 하나에 불과한 거고, 법률 행위란, 제가 볼 법률 행위라는 것은 아마 배웠을 거예요, 아마. 안 배웠어요? 배웠죠? 법률 행위란 법률 행위 성립 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배웠을 텐데, 법률 행위가 뜻이 뭡니까? 물어보게 되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올해 합격한 사람들도 법률 행위가 뭡니까? 물어보면은 대답하는 사람 거의 전무하다시피 맞아요. 100명 중 1명 대답할까 말까. 왜? 이 법률 행위란 말이 만만한 말이 아니에요. 법률 행위란 말은 아마 민법 배울 때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하는 목적으로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라고 배운 게 있을 거예요. 통과. 네, 어렵죠? 어쨌든 법률 행위라는 것이 법률 요건에 속하는 것인데, 요건이 충족하면 효과가 발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아직 몰라도 좋으니까, 지금은 그냥 여기는 안 가도 좋으니까, 매매계약을 등기하는 이유는 왜 등기하는 것이고, 내가 취득하려고 이렇게 이해하시고, 상속받은 것은 처분하려고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근데 민법의 규정에 규정되기를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등기해라요. 근데 아직은 뭐 물권이란 말 아직 안 배웠죠? 사람이라는 사람, 민법에서는 인이라고 불러요. 인은 자연인도 있고 법인이 있는데, 인이란 자가 가진 권리는 물건에 갖는 권리도 있고 사람한테 갖는 권리도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물건에 가진 권리 뭐라고 부를까? 얘는 물건에 가진 권리 물권이라고 불러요. 사람이 가진 권리를 인권? 인권, 매맞고 사람이 인권 찾는 거고, 여기는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만약에 이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가 을에게 1억을 빌려옵니다. 1억. 그럼 내가 채권자, 채무자가 되겠죠? 내가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을 경우에, 여기서 질문. 채권자가 채무자에 돈을 1억을 빌려주는 경우에 분명히 돈 빌려주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빌려줄 텐데,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채무자가 돈을 갚을 것이다, 떼먹을 것이다. 어떤 생각을 하고 빌려줄까? 갚는다, 떼먹는다. 하나, 둘, 셋. 네, 그 한국 사람은 참 착해요. 돈을 빌려주는 전문가가 누군가요? 돈 빌려주는 전문가. 은행 아니에요, 은행? 주로 돈은 은행 빌려 가잖아요. 은행 빌려 갔다가 은행이 안 되면은 제2금융권 내려가니까, 그것도 안 될 경우 어디 가더라? 사채업자 찾아가잖아. 빌릴 데 없으면. 돈 빌려주는 은행가 돈 좀 빌려주시오. 그럼 은행이 뭐라 그래요? 짧게 얘기하죠. 담보 있습니까? 물어봐요. 없는데요. 그럼 더 짧아집니다. 가 그래요. 안 빌려줘. 왜 담보를 요청할까? 너는 돈 빌려갔지만 분명히 안 갚고 떼먹을 거 뻔하다요. 그럼 네가 안 갚았을 때 네 담보로 경매 실행을 통해서 채권 회수하려고 담보를 받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만약에 돈을 갚는다고 생각하고 빌려주게 되면 돈 1억만 빌려주시오. 은행이 얼른 빌려줘야 돼. 담보 요청하지 말고. 갚을 거 뻔하니까. 이해 갔어요? 빌려주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더라? 갚는다, 떼먹는다. 떼먹는다. 그러다 보면 여러 번 친한 친구들이 돈 빌려가면 돈 갚아요? 이 죽일 놈들, 내 돈 빌려가서 안 갚는 놈이 두 놈이 있는데, 이 전화번호를 매일 바꿔나가서 찾을 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결국 못 찾고 있는데, 저도 그래요. 자, 당장 어머니 아프다 그래가지고서 그러냐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줬더니만은 핸드폰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원수는 만난다고 만났어요. 서울에 한복판에서. 전화번호를 땄는데 다음날 건이가 또 결번이야. 그래서 미치겠다 그랬는데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강제로 끌고 가서 뭘 하나 해놓을 걸 그때. 어쨌든 간에 돈 빌려주면서 채권자 담보 갖고 와 그러니까 이 집에 대해다가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저당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아직 안 배웠죠?
배웠어요? 대화 안 되면 수화로 해야 돼요? 자, 저당권 안 배웠죠? 네, 저당권 굉장히 무서운 권리예요. 그냥 저당권 그러면 잘 어감이 없지만 불 다 끄고서 저당권 딱 그러면 이게 안 무서운가 보다. 굉장히 무서운데 자, 굉장히 무서운 걸 더 무서운 권리는 뿌리까지 뽑아버리겠다. 뿌리 근자 붙은 근저당권이 더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배우게 되면 저당권을 요 집에 설정했네요. 그죠? 자, 이제 여기서 구별하는 겁니다. 돈은 1억을 안 갚게 되면 돈 갚으라고 누구한테 주장을 해요? 이 집에다 요청을 해요? 채권자가 채무자 요청을 해요? 채권 갚아라 이거는. 사람에게 요청할 거 아니 돈 갚으라고. 여기 채권이에요. 오케이? 그래도 안 갚게 되면 경매 실행해야겠네. 그 사람을 경매 실행을 해? 집을 경매 실행을 해요? 집. 요건 저당권이 물권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빌려준 채권은 돈이죠? 그 채권은 사람에게 빌려준 것이고 얘가 돈을 안 갚을 걸 대비해서 집을 담보로 잡았네요. 이 집은 집 잡은 건 사람 잡은 게 아니니까 여기 물권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권리는 채권이고 물권이 있는데 채권, 물권 두 가지 권리가 있는데 등기하는 건 이 물권 등기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그 물권은 나중에 배우시게 되면 소유권도 물권이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일권, 채권담보권 다 물권이라고 배웁니다. 물권들은 등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채권은 등기할까 안 할까? 원칙은 등기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얘는 등기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채권의 경우 예외적으로 임차권이라는 원리가 있고 또 하나가 환매권이 있어요. 임차 환매권 이 두 가지 채권인데 왜 채권일까? 물권이 아니니까. 뭐라고요? 빨리 외치세요. 왜 채권일까? 물권이 아니니까.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라고 물권은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물권 8가지가 딱 법에 나오다 보니까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요. 법에 나온 물권 8개 외에는 물권이 아닙니다. 소유권, 그 다음에 점유권이 있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8가지가 딱 물권이에요. 물권이 몇 개 있다고요? 빨리 외치세요. 여기 오신 이유는 중개사 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중개사로 팔자가 바뀌려고 그러면 물권이 8개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물권이 몇 개 있더라? 8개. 그 안에 임차권, 환매권 없으니까 물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권은 법으로 정해진 게 물권이에요. 그럼 임차권, 환매권 왜 채권이더라? 물권이 아니니까 이 정답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럼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 제 집에 임차권이 있더라. 가정해 보자고요. 임차권은 환매권의 경우 환매하란 말이 뭘까? 다시 사오는 거예요. 지금은 팔았지만 내가 돈 벌어 다시 사오겠다 그 집. 다시 사온다. 이걸 다른 말로 환매란 말 쓰는 겁니다. 환매하는 이유는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게 되면 이자를 부담을 해야 돼 내가. 이해 갔죠? 이자를 안 내고 내가 이제 팔았다가 왜냐면 내가 가지고 응용에 쓰고 나중에 집을 그 돈 주고 사오면은 이자는 부담은 없잖아요. 거기 요게 매도 담보 기능하는 게 환매라는 거예요. 두 가지는 등기할 필요가 없는데 등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강의실이 제 건물이에요.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제 건물인데 여러분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에 지금 새 들어왔습니다. 이제 들어온 딱 한 달 됐다고 가정해 보자고. 11월 1일 날 계약해서 한 달 돼간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2년 계약을 하게 되면 아직 얼마나 남았어요? 23개월 남았죠? 계약 기간이. 근데 들어오실 당시 저에게 요청한 것이 등기 좀 해달래요. 제가 우리끼리 뭐 등기냐고 그냥 사시라고. 그 보증금만 받고 월세 내고 장사하십니다. 근데 막 한 달 돼가는데 제가 이 집을 다른 자에게 팔았어요. 새로운 소유자가 딱 나왔습니다. 우리 민법 이종환 교수님이 이 집을 샀다고 가정해보자고. 샀을 경우에 이종환 교수님이 여러분에게 딱 와서 하는 말, 새로운 주인이 와서 누구시냐고 물어봤어요. 새로운 주인이 와서 여러분의 누구냐요? 뭐라 그러실 거예요? 이 집에 임차인입니다 말씀하시겠죠? 가만히 계실 거예요 그냥? 자,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임차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주인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임대차 한 적 없으니까 짐 싸서 나가시래요. 짐 싸서 나가시래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계약 기간 남았다고 버티실래요? 아니면 짐 싸가지고서 네? 하고 나가실래요? 예?
빨리. 신랑이 한 주먹 하세요. 나가라 버텨라. 나가야 됩니다. 네 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민법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격언이 있어요.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임차에 나가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싫으면 등기해라요. 그럼 버틸 기회를 주겠다는 게 바로 대항력이에요. 그럼 등기 안 하고 사실 당시에는 한 달 만에 새로운 주인이 나가 그러면 나가야 돼요. 힘이 없으니까. 그럴 경우 나가기 싫으면 어떻게 해라? 등기해라요. 그 임차권 등기해놓게 되면 한 달 됐죠? 나가라 그럴 경우에 잠깐 대기. 나 이 등기한 임차인이니까 23개월 더 있다 나갈 거라고 버틸 힘을 주겠다. 이게 대항력이에요. 뭔 말인지 갔어요? 그럼 만약에 등기 안 하게 되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해라? 등기해라. 그럼 보호를 해주겠다. 근데 등기란 게 주인이 해줘야지. 아닌가?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한 다음에 등기 좀 해주세요. 그럼 뭐라 그럴까? 현재 분위기상 아 귀찮아. 다가 안 해. 등기 안 하고 들어올 사람 많으니까 나가 그래요.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등기하면 자기가 힘이 생기고 좋은 건 알아요. 근데 주인이 해줘야지.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등기라는 제도는 빚 좋은 개설구예요. 하고 싶어도 못 하더라요. 왜? 집주인이 해줘야 하니까. 그 민법 공부할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반대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 등기를 요청할 수 있다요. 뭐라고요? 요청만 할 수 있는 거지 해줄 의무는 없어요. 임대인에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임차권이 등기로 보호받는 것은 말 그대로 빚 좋은 개설구니까 실제로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급하게 받는 것이 바로 뭐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출연하게 된 거예요. 주택은 등기 안 해도 좋으니까 전입신고하고 주택인도받아 살아가요. 그럼 등기한 거와 똑같이 대항력 인정해 주겠다요. 이해 갔어요? 상가는 사업자 등록증 개설해라요. 똑같이 대항력 주겠다는 것이 내용이에요. 그럼 임차권 등기가 되면은 굳이 그런 법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아직은 안 배웠지만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서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는 물건이 전세권인데 전세권도 물건이에요. 뭐라고요? 물건. 전세권은 물건이라는 얘기는 등기를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서 전세계약서 작성한 다음에 등기 안 하고 확정일자 받고 살죠? 그건 다 주택임대차예요. 주택임대차. 다른 채권을 전세를 쓰는 것이고 법이 말하는 전세권은 등기가 된 걸 따지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에게 전세권 그러면 다 모름이 하더라. 등기 된 것만 따지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아무리 우리 전세계약서 쓴 다음에 등기 안 하고 살죠? 법에 전세권 적용이 안 돼요. 그거는 주택임대차로 빠져가게 돼 있어요. 그럼 등기한 경우만 바로 뭐라고 부른다? 전세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전세권은 등기가 돼요? 되죠? 그럼 전세권 등기로 보호되니까 전세권에 대해서 특별법은 따로 없는 거예요.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등기로 보호되기 때문에. 하지만 임차에는 등기가 요소가 아니다 보니까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으로서 보호를 해주겠다라고서 법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임대차에 특별법은 존재하지만 전세권 특별법은 없어요. 특별법이라는 말이 왜 나올까? 특별법은 만드는 이유가 일반법에 정한 사항이 있으면 특별법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법에 정한 사항이 없다 보니까 특별히 보호하려고 만든 법률이 특별법이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배우면 알게 될 부분이니까 어쨌든 지금은 시작이니까 임차권을 등기할 필요 있더라 없더라? 원칙은 임차권 등기할 필요 없다요. 없다. 물건이 아니니까. 오케이? 하지만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대항력이라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대항력권의 뜻이에요. 요 세 가지 기능이어서 여러분 교재에서 효력 발생 요건의 경우 민법 제186조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찾으셨어요? 법률행위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다? 칠판에 써놓은 것이 매매라는 얘기입니다. 매매 계약이 법률행위 가장 대표니까. 반대로 처분 요건은 민법 제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그 중에 하나 상속만 설명드렸어요.
상속받은 경우는 등기해야 주인 바뀌어요? 안 해도 주인 바뀌어요? 안 해도 주인 바뀌죠? 죽은 자가 누구?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뭐 올리고 죽더라? 피 흘리고 죽는 피상속인이 사망시 주인 바뀌니까 등기할 필요는 없다요. 하지만 이 상속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처분할 수 없다요. 그럼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해라? 등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목적이 다르네요. 매매계약은 등기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등기하는 것이고 취득하려고 쉽게 얘기해서, 반대로 상속은 처분하려고 이게 차이점이 생겨서 두 개가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교재에서 대항요건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거나 생략하고요. 쭉 넘어와서 첫 줄에 중간에 환매권, 임차권 차려졌어요. 네, 이 두 개가 중요한 거예요. 환매권과 임차권의 경우는 물권이 아니다요. 물권이 아니고 채권입니다. 채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등기했을 때 어떤 힘이 생기더라?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대항하려고 등기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권의 경우 우리가 주변에서 보증금 내고 월세 내고 살잖아요. 등기해요 주로? 안 하잖아. 그럼 등기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민법상으로는. 하지만 그 특별법이 따로 보호해 주니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해라? 등기하라는 얘기예요. 등기했을 때 기각기간만큼 버틸 힘을 주겠다. 그 힘을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자꾸 외치셔야 돼. 말이 생소해서. 대항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항력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까? 개기는 거. 뭐라고요? 개긴다 그러죠? 임대인이 나가 그러니까, 아, 왜 나가라 그래? 이게 대항력이란 겁니다. 이게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등기의 특징 나오는데 특징까지 간단히 볼게요. 자, 등기사무는 누가 담당하느냐? 등기사무는 사법부, 법원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배울 때 등기사무 담당 기관은 법원이라고 배울 겁니다. 그래서 지방법원까지 등기소를 인정하다 보니까 사법부란 말이 나와 있고, 등기부의 조직 편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편성은 물적 편성주의를 채택을 해요. 뭐라고요? 물적인데 등기부를 편제할 당시에는 세 가지 기준이 있게 됩니다. 물건 중심으로 편제하는 물적 편성주의가 있고, 반대로 사람 중심으로 편제하는 인적 편성주의, 그 다음에 또는 등기 실행한 순서를 편성할 때 연대적이라는 말 쓰는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등기부를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나온 게 뭐냐요? 자, 등기부등본 한 번도 안 보신 분? 등기부등본 한 번도 안 보신 분? 괜찮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손 드세요. 빨리. 다 봤어요? 진짜 봤어요? 기억나요? 근데? 안 나죠? 오늘 숙제. 아, 숙제 많이 들어서 죄송한데 이건 의무적인 숙제예요. 그거 등기 권리증이고. 등기부등본을 한 통씩 구해오세요. 본인 집 거를 구해오세요. 본인 집 대출이 많아가지고 창피하면 옆집 거 떼오시기 바라고 하나를 구해오시는데, 돈 내고 떼기 너무 아깝죠? 아니요, 돈 내고 떼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돈 내고 떼지 마시고 동네 주변에 중개업소 가서 혹시 못 쓰는 등기부등본 달라 그러면 한 주먹 줄 거예요. 아시겠나요? 근데 가져올 때 너무너무 깨끗한 것만 가져오면 재미가 없어요. 소유권이 있고 막 압류에 가압류에 경매 저당권 난리가 난 거, 이렇게 걸레가 공부할 때 최고예요. 압류가 왜 들어왔는지, 가압류 왜 들어왔는지 등기부를 딱 보면 다 아니까. 골치 아픈 게 공부가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깨끗하면 고기가 없어요. 물도. 아닌가? 사람이 너무 깨끗해도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부는 지저분한 공부가 최고예요. 나중에 다 배워야 돼요. 압류 왜 하는지, 가압류 왜 하는지, 처분금리 가처분 왜 하는지 다 따로 배워야 되니까 그게 있으면 오히려 공부할 때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늘 하는 말, 코끼리 한 번도 안 본 사람한테 코끼리 머리통이 크고 귀때기 크고 코가 길어 몸뚱아리도 크고 종아리 네 마누라랑 똑같아 그러면은 안 본 사람은 대화가 안 돼요. 근데 본 사람은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직접 옆에 있으면 이게 표제부입니다. 여기 가꾸입니다. 월급입니다. 설명드리면 아 여기 요거다라고 알고 다 이해가 가는데, 안 보고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야 가능한 한 다음 주에는 떼오세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그냥 등기부를 편제할 당시에는 일필치 토지 한 동 건물마다 등기부를 따로따로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등기부 등본 뗄 당시에는 그 주인 이름 모르더라도 아파트는 몇 동 몇 호만 하면 등기부를 뗐어요. 왜? 각 건물마다 등기부 다 따로따로 둡니까? 이해 갔어요? 여기에 물적이란 말 쓰는 것이고, 반대로 인적이란 말은 사람 중심으로 편제하게 되어 있는데, 인적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예가 우리나라가 옛날에 1등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부. 전화번호부 임명편. 가나다라로 쭉 써놓지 않았었나요? 이렇게 등기를 편제하게,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편제하는 게 인적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앞에 계신 분이 어제 등기했고, 뒤에 계신 분 오늘 등기했고, 그 뒤에는 내일 등기하실 분이에요. 등기한 순수가 있겠죠, 이렇게. 요 순으로 편제하는 걸 연대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연대적. 시간상 따지는 것이. 근데 우리나라는 물적입니다. 물적이고, 이 인적을 따지는 데가 프랑스예요. 프랑스가 인명색인부라 그래서 프랑스는 사람 중으로 편제하고 있고, 미국이 요 순수 연대적이에요. 이렇게 편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적으로 편제합니다. 신청할 때는 이제 등기는 신청주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출석, 서면 나와 있고, 당사자 신청, 공동 나와 있는 옆에는 더 써주세요. 플러스 큼지막하게 전자신청. 전자신청. 세 번째 칸 등기 신청에 맨 끝에다 공동 신청주 옆에다가 플러스 친 다음에 전자신청. 전자신청은 이제 등기 신청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서면으로 옛날처럼 서류 한 움큼 쥐고 등기소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인터넷상에 등기 신청이 가능해요. 인터넷에서 등기 신청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전자신청 그럽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제 서면으로 갈 때만 공동신청이고 출석해야 돼요. 전자신청은 갈 필요 없겠네요. 옛날에 등기부 등본 필요하더라. 옛날에. 어떻게 되셨어요? 옛날에는 등기소에 전화해 미리 해놓고 3시간 후에 오세요. 그럼 등기소에 찾으러 갔죠? 그럼 속코리 이막 싸놓고 막 내 거 찾아오지 않았었나요? 그 등본은 옛날에 등기소 가서 띄는 거였었어요. 지금은 인터넷상 등기부 등본 뛸 수 있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등기 신청을 등기소 가서 신청할 수도 있고, 인터넷상에서 등기 신청을 또 할 수도 있도록 2006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서울, 경기, 인천만 시작을 하다가 2008년부터 전국이 다 시행해서 지금 현재 전자신청을 시행하고 있는데, 신청하는 이가 몇 명 없대요. 그래서 국가 정책 중에서 전자화 사업해놓은 것 중 가장 실패한 제도가 등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문제점이 많아요. 인터넷 아이디나 뭐 비밀번호 해킹당해가지고서 막 난리 난 적 있었죠? 저도 제 다음 그게 해킹당해가지고서 이 사이트 가입한 카페마다 전부 다 강퇴당했어요. 내가 강퇴당하려고 강퇴당한 게 아니라 주인자 강퇴를 다 시켜버렸는데, 누가 제 아이들 도용해가지고서 오빠와 뜨거운 마음을 지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막 다음에서 막 메시지가 몇 번이 오더라고. 이런 거 올리면 당신은 다음에서 탈퇴시키겠다고 경고가 뜨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닌데, 그래서 나중에 이게 내 아이 비밀번호 도용을 했더라. 그래서 비밀번호를 계속 바꾸라 그러면 바꾸셔야 돼. 너무 쉬운 걸로 하면 안 되겠어. 계속 바꿔야 돼. 나중에 도용당하면 나중에 다 그 도용당하고 해서 한번 도용당한 적이 있어가지고서, 어쨌든 간에 우리 학원에 035 카페가 있죠. 다음 카페에 거기서도 강도에 탈퇴당해가지고서 수면으로 있다가 얘기했더니 저라 그러니까 왜 그거 보냈냐 그래. 안 보냈다고 그러니까 다시 회복시켜놨는데, 어쨌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신청도 가능하다 이렇게 간단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등기관 심사권이란 말이 나오는데, 등기관 심사권이라는 것은, 자, 등기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한 경우에 등기관이 요 등기를 해줄 때 요 실제로 심사할 것이냐 아니면 서류만 보고 심사할 것이냐요. 아마 지금까지 매매 계획 때 집을 사보시고 팔아보신 분, 등기 신청했을 때 법무사에다 맡겼죠? 그 등기소 내에서 여러분의 전화 한 통 하든가요? 혹시 매도인포 집 팔았어요? 매수인포 집 사셨나요? 전화해요? 안 하죠. 왜? 실제로 심사할 수 없게 돼 있으니까. 실제로 심사 안 한다고요. 매매 계약을 했나는 조사를 안 해요.
그럼 등기 신청할 때 등기해줄까 말까는 들어올 서류가 제대로 들어왔느냐 요거만 따져보고 등기를 해주는 거지 진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가가 조사를 안 해요. 실제로 심사하게 되면 등기는 믿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등기 속도는 굉장히 느려요.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거의 50분 딱 55분 딱 됐는데 요 마무리 지으려고 조금만 참으세요. 저도 자 근데 실제로 심사하면 등기 속도는 굉장히 느리지만 믿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실제로 심사를 안 하게 되면 실행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근데 진정성이 좀 깨져. 그러면 이제 국가 정책상에서 천천히 가되 진정성을 보장할 것이냐 아니면 빨리빨리 가되 진정성이 깨지는 걸 다른 걸로 보완할 것이냐 이 문제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심사를 빨리 하는 형식적이 우선이에요. 그럼 실제로 심사하지 않는 겁니다. 뭔 말인지 갔어요? 그래서 제출된 서류만 기준으로 등기 실행 여부를 따져주지 진짜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조사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사무 처리 규정은 즉일처분주의란 말 나오는데 가로 열고 24시간 내 몇 시간 내? 24시간 내에 등기필 정보가 나와야 돼요. 옛날에는 등기권리증이라는 말 썼고 근데 등기권리증이 정확한 말은 아니고요. 원칙은 등기필증이 정확한 말이에요. 등기필증이란 말은 정확한 말이지만 집에 등기필증 안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등기권리증이라고 써 있죠? 등기권리증은 자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확한 말은 등기권리증이 아니라 등기필증입니다. 근데 전자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필증이 아니라 등기필 정보란 말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등기필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등기필증, 등기필 정보 같은 의미예요. 서면으로 신청하게 되면 등기필증이 나오는 것이고 전자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필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른 것뿐입니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단 몇 시간에 나와라? 24시간 내에 나오게 됩니다. 효력은 원칙이 효력 발생 요건 매매를 이해했고요. 공신력이란 말인데 공신력은 뭘 의미하느냐? 자, 제가 처음 설명드릴 때 요거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둘째 시간은 우리 법이 무슨 법이다? 공시법이라고 배웠죠? 공시법. 공시라는 것은 물권이란 권리는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 표시를 공시법이에요. 그럼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부동산의 경우는 누가 주인인가 어딜 열어봐요? 등기부 열어보죠? 등기부를 중심으로 알리는 겁니다. 근데 동산의 경우는 점유예요.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된 자가 주인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고 동산의 경우는 점유하고 있는 자 권리자로서 추정을 받는 겁니다. 손에 샤프나 볼펜 쥐고 있죠? 누구 거예요? 내 거라고 주장을 과감하게 하셨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집에 있어서 가져온 분들 계시죠? 집에 굴러다니니까 들고 온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아닌가? 그랬더니만 집에 딱 가져왔더니만 딸내미 하는 말 엄마 내 샤프 어디 갔어? 엄마가 썼는데 줘. 가져가라. 분명히 집에 가서 딸내미 거 들고 와서 여기서 주장하시면 내 거라고 주장을 하죠. 왜? 그게 가능한 이유는 동산은 점유만 하고 있으면 그 자 주인으로 추정을 해주니까. 그 부동산은 뭘로 권리관계 알리고 등기. 동산은 점유를 알리는데 이 등기나 점유를 믿고 거래했을 경우에 이게 믿으신 공신이에요. 공개된 거, 얘네들을 공개된 거를 믿었을 때 보호해주는 힘이 있느냐, 이걸 이래도 공신력 그런 겁니다. 그럼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 보호받느냐요? 등기 믿고 거래한 사람 보호받지 못해요. 점유를 믿고 거래한 사람 보호를 해줘요. 공신력은 우리 부동산 업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산만 인정을 해줘요. 그럼 부동산은 믿고 거래해서 피해봤다. 소유권을 뺏길 수도 있더라. 그래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적이든 등기든 부동산 법제에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케이? 이해 갔어요? 여러분, 이 집이 여러분 집이에요. 인정 안 한다 그러니까, 으씨, 이러는데, 자, 이게 여러분 집이에요. 여러분 성함이 갑입니다. 제가 여러분 등기부를 위조했어요. 위조해서 제 앞으로 등기를 바꿨습니다. 바꾸고 이 집을 병원한테 팔아버렸어요. 소유권 재등기한 경우에. 오케이? 팔았죠? 근데 누가 진짜 주인이에요?
갑이 진짜 주인이잖아요. 나는 얘 팔은 사실 없다. 이거 위조한 거다. 이게 무효가 돼버리면 효과 없죠. 그럼 얘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얘도 무효입니다. 그럼 병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병은 등기에 믿고 사는 죄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얘가 무효가 되면 덩달아 죽어버리니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에 공신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공신력은 부동산은 인정하지 않아요. 동산만 인정을 받아요. 이건 제가 강의할 게 아니라 민법 공부할 때 민법에서 선의취득을 배워요. 뭐라고요? 선의취득. 동산은 내가 모르고 그자 주인 줄 알고 샀다요. 그러면 인정해줘요. 하여튼 부동산은 제외예요. 그래서 공신력은 뭐만 인정해주더라? 동산만 인정받으니까 부동산은 공신력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신력은 둘 다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나라는 공신력 인정하지 않는다. 찾으셨나요? 인정 안 되는 것이 공신력은 부정을 해요. 부동산은 뭐만 인정해주더라? 동산만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아직 민법상 배우실 내용이니까 한 번 더 배우신 다음에 오시면 그때 가서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신 다음에 등기 대상부터는 또 10분 쉬었다가 나가도록 하죠.